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 주체 중에 세 번째, 정부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하기 전에 생각해 볼 거는 군대라는 곳. 군인들이 있는 군대는 왜 꼭 다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을까요? 다른 곳이 아니라. 그래서 군대는 왜 정부에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한번 수업을 들어봅시다. 네, 교과서 42페이지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간단한 내용들 먼저 읽어 볼게요. 정부는 이제 가계랑 기업이라는 민간 경제 주체, 가장 기본적인 경제 주체들이 경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 행정부니까 당연히 이런 우리 국민들 그리고 회사들의 이런 경제 생활을 도와주는 게 목적이겠죠.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소비하기도 하는데 어떤 재화랑 서비스를 생산하는지는 뒤에서 한번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 활동 하는 거를 재정활동을 통해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정부가 하는 재정활동의 의미는 무엇일까? 뭐 별거 없습니다. 정부가 우리 집안처럼 우리 부모님들처럼 살림을 꾸려가는 걸 근데 이제 가족이 아니라 나라의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서 수입, 돈을 벌고 지출, 돈을 쓰는 것 그걸 관리하는 경제활동을 바로 재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재정활동에는 재정 수입과 재정 지출이라는 것으로 구분이 되고요. 재정 수입은 돈을 버는 거겠죠. 말 그대로 정부가 지출하기 위해 얻는 모든 수입을 의미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조세 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조세 수입, 조세라고 하면은 세금이랑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해도 돼요. 세금을 걷는 것으로 수입을 얻고 있고요. 정부는 그리고 재정 지출, 그 돈을 쓰는 걸 재정 지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부가 뭐 시행하는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드는 돈을 그렇게 쓰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런 재정 활동은 예산의 기초에서 당연히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막 하고 싶을 때 돈을 걷었다가 뭐 쓰고 싶은데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세금을 어디서 어떻게 걷고 그걸 어떻게 쓸 것인지 정확하게 다 예산이란 걸 정해 놔서 재정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정부의 이런 재정 활동에서는 뭐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고요. 정부가 정말 큰 자금을 운영을 하고 또 우리 개개인이 쓰는 돈이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자, 회사들이 어떤 생산이나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틀,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변화가 우리 경제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정부는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효율성만 추구해서는 안 되겠죠. 뭐잘 나가는 기업 하나만 밀어주고 나머지 국민들이 못 살면 안 되잖아요. 나라도 성장을 해야겠지만 나라 국민들이 조금은 평등하게 돈을 다 같이 잘 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을 당연히 해야겠죠. 누가 다 돈을 혼자 몰래 숨기고 비리 같은 게 일어나면 당연히 나라가 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정부의 재정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조세 수입 이야기를 했었죠. 정부가 세금을 걷는 것으로 제일 큰 수입을 얻게 되는데요. 그 세금의 유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네, 쭉 보면은 일단 옆에 이 표로 정리가 되어 있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표 먼저 한번 볼까요? 일단 중앙정부, 국가정부에서 걷는 돈을 국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지방정부, 중앙정부, 이런 대통령이 있는 그런 정부기관이 아니라 지방, 각 도, 시 이런 데에 있는 각각의 지방의 정부가 있거든요. 각 지역에 그런 데서 걷는 걸 지방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만 더 볼까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걷는 것 중에 국내에서 걷는 걸 내국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해외랑 관련된 거를 관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옆에 보면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런 조세,
세금을 걷는 것,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단 주체에 따라서 중앙정부랑 중앙정부랑 지방정부를 지방자치단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방정부에 따라서 국세 그리고 지방세로 일단 나누게 되고요. 일단 그리고 국세는 국경을 기준으로 국경 우리나라 안에서냐 아니면 다른 나라랑 우리나라를 거쳐서냐에 따라서 이 내국세와 관세라는 것으로 나눕니다. 한번 이 세금의 종류만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세 그리고 내국세와 관세로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또 거기에 목적에 따라서도 보통세랑 목적세로 나누게 되는데요. 어떤 것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보통세, 목적세 나눴는데요. 소득세, 뭐 부가가치세 이런 거를 살펴보자면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돈을 벌거나 쓰면 내는 돈이에요.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이나 아니면 지출, 소비에 관해서 내는 그냥 보통적인 세금을 보통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목적세는 그거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얘는 그냥 우리가 돈을 벌고 쓰기 때문에 내는 돈이라고 우리가 이 경제생활에서 내는 돈이라고 하면 얘네들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뭐 우리가 뭐 돈을 얼마나 벌면 내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소득세라 해서 얼마 벌었으니까 얼마 내세요 이게 아니라 교통을 위해서 또는 뭐 환경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아니면 농어촌을 위해서 이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걷는 것을 목적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걷는 것이냐 아니면 목적을 가지고 걷는 것이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직접세랑 간접세도 참 중요한데요. 소득세랑 법인세 등과 같이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조세를 바로 직접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읽으면 좀 어렵죠? 소득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소득세. 만약에 소득세가 예를 들어서 10%다. 그럼 무슨 말이냐? 내 소득이 100만 원이다. 그럼 그 소득에 대해서 10%, 10만 원을 내는 것이 소득세입니다. 예를 들자면 실제 퍼센트는 이렇지 않아요. 네, 이런 식으로 내가 버는 돈에 대해서 내가 직접 돈을 냅니다. 선생님 이제 월급 명세서를 보면 거기서 내가 얼마를 받았는데 이 소득세가 얼마여서 빠져나간 상태로 선생님이 받게 돼요. 참, 네, 얼마 버는 돈은 참 많은데 세금을 빼면 얼마 안 된단 말이죠. 이것처럼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한다. 그걸 직접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10만 원을 납부하기도 하고 선생님의 돈 10만 원이 부담되는 거기도 하잖아요. 이런 걸 직접세라고 하고요. 또 왜 이렇게 굳이 나누냐? 간접세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데요. 그래서 간접세란 뭐 어떤 거냐면 그냥 여러분이 닭꼬치를 사 먹었다. 근데 그게 뭐 1,000원이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 닭꼬치의 가격은 990원이고 이 부가가치세가 사실 1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물건을 살 때 우리는 항상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씩 뭐 퍼센트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10원 누가 내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사면서 우리가 내는 거죠. 부담은 우리가 하는데 납부는 누가 해요? 이 닭꼬치를 팔았던 그 가게에서 세금 이걸 모아서 납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것 같은 걸 가지고 직접세, 간접세를 나누기도 하고요. 요 중에서는 직접세, 간접세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지방세는 도에서 걷는 건 도세, 그리고 시군에서 걷는 건 뭐 시군세라고 하겠죠. 뭐 경기도, 뭐 남양주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더 작은 군도 있고 지방세는 이렇게 있고요. 그냥 차이를 살펴보자면 보통세는 뭐 소득세 이런 걸 걷고요. 근데
지방세는 비슷하지만 지방소비세라고, 지방소비세? 이거 말고요.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따로따로 소득세를 걷기도 하고요. 뭐, 취득세, 주민세 이런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습니다. 이 종류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 의미들만 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조세의 종류는 이렇게 보고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재정활동을 통한 정부의 역할 세 가지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까지는 정부가 조세를 걷고 그거를 써서 나라 경제를 살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조세 수입이라는 게, 조세 유형이라는 게 어떻게 나뉘는지를 살펴본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정부가 하려는 것, 해야 하는 것,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는 시장 기능을 보완합니다. 네, 어떤 말이냐면요. 시장에서 우리 앞에서 무상제, 자유제 이런 거 배웠었죠. 무상제처럼 원하는 사람 입장 거래되지 않는 물건도 있었잖아요. 그거랑 조금은 다르지만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필요로 하지만 생산되지 않을 물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 시장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적게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리 보이지 않는 손에서 딱 바뀌어서 보이지 않는 손의 힘으로 제공되는 그런 자원 배분으로는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공공 서비스, 국방, 치안과 같은 공공 서비스 또는 도로, 공항, 항만과 같은 사회 간접 자본, 요거랑 요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통틀어서 공공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공공재는 특징이 경제에 꼭 필요하지만 시장에서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공공재를 정의를 하자면 한번 써볼게요.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가게랑 기업으로부터 조세 수입, 세금을 받아서 그런 공공재 같은 것들을 다시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냐, 왜 정부가 그걸 해야 할 수밖에 없냐, 왜 정부의 역할이냐라고 한다면 이 가로등 설치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가로등 설치는 정부가 비용을 부담할까? 이것입니다. 여기 이야기를 보자면 대충 이 예시를 선생님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지역에 빌라가 3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A라는 빌라가 있고 B라는 빌라가 있고 C라는 빌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로가 나 있고 막 한 3층 정도 되는 빌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너무 어두워서 밤만 되면 이 주민들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한 A 빌라 앞에 가로등을 설치하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여기 가로등을 설치한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 빌라 앞이니까 A 빌라 주민들이 이것을 돈을 내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할까요? A 빌라 사람들은 우리가 저 가로등 있으면 참 밤에도 안전하고
집 들어갈 때 이렇게 갈 때 걸어갈 때 너무 편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이렇게 1, 2, 3층 반대죠? 1, 2, 3층 3명이 돈을 모아서 요런 가로등을 짓기에는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래서 우린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B랑 C에 사는 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참 저기 가로등 생기면 좋겠다. 우리도 걸어 들어올 때 저기서부터 안 어두우니까 참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저기 A 빌라 앞에 생기는 거잖아. 그럼 A 빌라 사람들이 돈을 내서 만들어야지.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 아니야? 하고 당연히 돈 낼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A, B, C 빌라의 모든 사람들이 저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아무도 돈을 내고 싶지 않아서 B, C의 사람들은 A 빌라가 설치하면 우리는 그냥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왜 굳이 우리 집 앞에 있는 것도 아닌 걸 돈을 내야 해? 하면서 하지 않을 거고 A 빌라에서는 우리가 하기엔 너무 비싸. 난 그거 없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돈이면 안 내지. 라고 하고 아무도 이거를 건설하려고 이거를 만들려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바로 공공재라고 불러요. 이 A, B, C의 빌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요거 하나만 생기면 모든 사람들이 이득을 만족을 얻지만 모든 사람들이 밤에 걸어갈 때 편할 거 아니에요. 만족을 얻지만 막상 그 비용을 지불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해결책이 바로 정부라는 곳에서 이 사람들한테 거둔 세금으로 그냥 도로에 이런 가로등을 설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걸 바로 공공재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막 아파트나 이런 데서 가로등 설치하는 게 어떨까 했을 땐 좋다고 하지만 그럼 집집마다 돈을 냅시다 하니까 우리는 밤에 잘 안 나가는데 쓰지도 않은 돈을 왜 내요? 돈을 안 낼 수도 있고 우리 집은 뭐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집은 이 사람도 밤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밤에 안 나가니까 혜택을 별로 안 누려요. 똑같은 돈 못 내겠어요. 이렇게 안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왜 그럴까? 라는 대답에는 바로 글씨 너무 못 썼나요? 무임승차의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설치를 하면 좋기는 좋지만 굳이 내가 돈을 내야 되나? 다른 사람이 돈을 내서 만들면 난 누릴 수 있는데 그냥 무임승차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것처럼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가로등을 설치하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지만 그래서 모두 가로등을 설치하는 거에 동의는 하겠지만 아무도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비용을 부담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공짜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무임승차의 문제겠죠. 그래서 주민들이 투표를 했을 때는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때는 바로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가로등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공공재라는 것은 만들면 분명 좋지만 누구도 그거를 비용을 자기가 나 혼자 지불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지 않는, 생산되지 않는 그런 재화 서비스를 정부가 대신 세금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바로 공공재라고 하고요. 저런 뭐 가로등과 같은 것도 있고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국방, 치안 같은 게 있어요. 국방 이야기를 해볼까요? 국방. 북한이나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겠죠. 그래서 국방력, 이런 군사력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회사가 갑자기 등장을 하더니 북한으로부터 지켜주겠습니다. 돈을 내세요. 하면 여러분 낼 건가요? 나를 개인 경호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38선 근처에서 저 북쪽이랑 맞닿은 점에서 군인들을 모아서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개별 회사가 운영을 하면 거기에 돈을 낼 사람이 없고 운영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정부라는 곳에서 이 세금을 모아서 국방이라는 이런 서비스를 모든 우리 국민이 누릴 수 있게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충분히 그 세금만큼의 값어치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국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전쟁이라는 위험에서 벗어나는 만족을 느끼고 있잖아요. 이런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정부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제시했던 이야기는 요거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시를 해봤어요. 어떻게 답이 좀 됐나요? 네, 그래서 이 국방, 군인, 군대는 국가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정부가 어떤 상품에 대해서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과세나 세율 같은 걸 바꾸게 되면은 그 상품에 대한 시장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사치품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면 그 소비가 줄어들겠죠. 갑자기 뭐 자동차를 사는데 앞으로는 세금을 자동차 값의 50%반 이상 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차를 잘 안 사겠죠. 이런 것처럼 세금을 걷는 것으로 이 상품의 소비를 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하는 상품을 공급자들, 회사들이 생산을 하고 사람들이 소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정부가 할 수도 있습니다. 참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44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전에는 시장 기능을 보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이렇게 정부가 직접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세금 같은 걸로 조정하는 그런 걸 설명을 했고요. 정부의 두 번째 역할은 바로 소득 재분배입니다. 간단합니다. 소득 재분배란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복지 혜택을 주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금이라 하면은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왜 이런 게 일어나느냐? 시장 경제 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이거는 자율성을 매우 강조하기 때문에 소득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게 단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줄이고자 소득 재분배 정책이란 걸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걷고요. 그리고 또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사치품 같은 거에서도 세금을 많이 걷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리고 이런 사회보장제도, 그러니까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걷어서 지금은 돈이 좀 없는 사람들,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로 소득 재분배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누진소득세가 나와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같이 볼 건데요. 누진소득세를 적용하는 누진세율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많은 금액에 대해서 많이 돈을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점점 커질수록 세금 비율 자체가 늘어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는 10%만 부과를 해요.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근데 1000만 원에는 20%를 부과를 해요. 그러면 200만 원이죠. 이런 식으로 이 소득 금액, 표준 금액, 세금을 걷는 금액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비율 자체를 높여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낼 수 있게 하는 게 누진세율이고요. 이런 거 없이 똑같이 100만 원에도 10%다. 그리고 1000만 원에도 10%다. 그러면 여기는 10만 원, 여기는 100만 원이 세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비율을 바꾸지 않고 똑같이 유지하는 것을 비례세율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소득 재분배 정책은 누진세율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누진세율과 비례세율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경제적 약자를 돕는 것이 이제 소득 재분배 정책, 소득 재분배 역할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경제 안정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었을 때, 이 다른 말로 하면 경기가 호황일 때 경기가 과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너무 잘 굴러가도 문제인 게 바로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지만 물가라는 게 물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는 이럴 때에 재정 지출을 줄이거나 조세 수입을 늘려서 물가 안정을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줄이고 조세 수입을 늘리는 이런 정책을 긴축 재정, 다른 말로는 흑자 재정이라고 합니다. 경기가 너무 잘 돌아가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과열된 경기를 좀 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사람들을 돕기 위한 지출을 좀 줄이고 그리고 조세 수입, 세금 걷는 걸 좀 늘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소득은 줄어들고 받는 혜택은 없어지니까 경기가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긴축 재정 또는 흑자 재정이라고 하고요. 긴축, 돈을 안 쓴다 라는 거고요. 흑자, 당연히 재정 지출은 줄어들고 조세 수입, 재정 수입은 늘어나게 되니까 세금은 많이 걷고 정부가 돈은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흑자, 돈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흑자 재정 또는 긴축 재정이라는 정책을 펼치고요. 그리고 반대로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된다. 근데 경기 침체가 될 때겠죠. 경기 침체가 될 때는 문제가 뭐냐? 바로 실업이 증가합니다. 그때는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조세 수입을 줄입니다. 이거는 바로 확장 재정 또는 적자 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장한다라고 해서 확자 재정이고, 그리고 조세 수입을 줄이고 지출을 늘리니까 당연히 정부가 가진 돈은 적자, 없어지게 되겠죠. 적게 받고 많이 쓰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을 펼쳐서 다시 소비랑 투자를 활성화되게 해서 실업을 줄이고자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정부는 물가 상승이란 물가 상승이랑 그리고 실업이라는 이런 두 가지의 경기에 안 좋은 것을 막기 위해서 안정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뭐 여담이지만 물가와 실업은 경제에서 잡고자 하는 두 마리의 토끼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개가 항상 동시에 잡긴 힘들고 상충되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 하지만 적절하게 너무 과열되면 물가를 잡고 그리고 너무 침체돼서 실업이 늘어나면 다시 취업률을 높이는 그런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정부의 이런 재정활동과 역할 세 가지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밑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세금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하고 우리 진도는 끝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